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의 사칙 연산, 다시 말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사칙 연산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산 단원을 지도할 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계산, 연산은 개념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계산을 예를 들어 덧셈이 개념인가 계산인가, 이건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예를 들어서 덧셈을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 절차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 계산 단원에서 흔히 혼용돼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산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또 계산 전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이 계산 과정에서는 반드시 절차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 두 지식 모두 성공적인 계산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어떤 계산을 수행할 때 이 절차적 지식과 개념 지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산은 개념인가 아니면 계산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덧셈이라는 게 개념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차시명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덧셈을 알아볼까요? 라고 정해진 데가 있고, 덧셈을 계산해 볼까요? 라고 공부할 문제가 적혀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덧셈을 알아볼까요? 라고 적힌 이 차시에서는 우리는 덧셈의 개념을 지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덧셈을 계산해 볼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덧셈의 계산 또는 계산 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계산 단원에서는 개념과 계산 방법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개념은 몇 학년에서 다루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뺄셈 개념의 학습은 1학년 1학기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월에 입학해서 한 달 동안 학교 적응 활동을 하고 1단원에서 1부터 9까지의 수를 배우고 9까지의 수를 배우고요. 2단원에서 도형 배우고 3단원에서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1학년에서 배우는 이 덧셈과 뺄셈 개념은 자연수죠. 자연수에 한정됐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배우는 것은 1학년 1학기 3단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는 자연수의 사칙, 덧셈, 뺄셈,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특히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서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계산, 덧셈, 뺄셈, 받아올림이 두 번 있는 덧셈, 뺄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 때 자연수의 덧셈, 뺄셈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단언코 계산이 아닙니다. 반드시 덧셈, 뺄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럼 곱셈 개념 언제 처음 배울까요? 그렇습니다. 곱셈 개념은 2학년 1학기 5단원에서 처음 학습합니다. 이 또한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곱셈 9구를 배우죠.
그리고 3학년 1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연수의 곱셈 계산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 때 학생들에게 정확한 곱셈 개념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곱셈의 계산 또한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 개념 언제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웁니다. 3학년 1학기 때 나눗셈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덧셈, 뺄셈, 갯셈 이 사칙 계산은 정리하자면 개념이자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사칙 연산의 개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를 보면 덧셈의 개념보다, 덧셈의 의미보다는 동일한 유형의 계산을 반복, 훈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덧셈 개념 지도 방법, 학생들의 덧셈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도와 방법, 원리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덧셈은 계산이기 이전의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강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시킨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맥락이 필요하죠. 그 적용 맥락이 바로 계산 방법인 겁니다. 결국은 이 계산 방법과 개념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개념이 없는 계산 방법은 무의미한 겁니다. 또 계산 방법이 없는, 즉 계산하지 않는 개념은 더 무의미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과 계산 방법, 다시 말하면 개념과 절차의 관계는 서로 상보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나가야 할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들에게 사칙 계산을 지도하기 전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수학교육 이론책이나 수학교육 보면 계산 알고리즘이라는 말, 또 계산 전략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산 알고리즘이란 계산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는 일반화된 단계들의 세트를 말합니다.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잠시 예를 들면 이해가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빠졌네요. 이게 계산 전략입니다. 계산 전략. 계산 전략이란 동일한 계산이지만 수를 조작하여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를 조작하여. 한번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9 더하기 17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9 더하기 17의 계산을 맥락에서 계산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또 계산 전략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 더하기 17을 계산할 때 29 더하기 17을 이렇게 세로셈을 계산하고 이리저리 계산해서 받아올리면 하죠. 16. 그래서 46.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요. 29 더하기 17을 계산할 때 이 정의에 따르면 수를 조작한다 그랬죠? 수를 조작한다. 두 번째는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를 조작한다는 것은 결국 수의 분해와 합성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는 수에 대한 지식, 수감각이 요구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29 더하기 17을 이와 같이 계산 세로셈,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0은 15자리끼리 더한다. 첫 번째 방법은 20과
10은 15자리끼리 더한다 30, 9와 7을 더한다 16, 더하면 46, 이와 같은 방법이 있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다른 예를 보면 29 더하기 17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를 조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29를 30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9를 30으로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7에서 이것을 17이라는 수에서 29에 1을 주면 되겠죠. 그럼 29는 30이 되고 17은 16이 되겠죠. 그러면 30 더하기 16은 46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따르면 29 더하기 17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29가 30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럼 29가 플러스 1 커졌으니까 17은 1만큼 작아져야겠죠. 그렇죠? 29이 그러니까 29가 1 커졌으니까 17은 1 작아지면 그 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우리는 보상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상 전략. 그런데 이러한 이 수를 조작하는 방법이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것도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합이 9인 덧셈을 배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7. 또요. 합이 9인 거. 그래요. 3 더하기 6. 또요. 4 더하기 5. 그렇죠? 그러면 2가 3으로 1 커졌으니까 7은 6으로 1 작아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전략이 바로 보상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 알고리즘은 우리 교과에서 배우는 제시되는 형식적 알고리즘, 즉 세로 셈 방법을 말합니다. 계산 전략은 수를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것,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전략, 보상 전략 등을 사용해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학습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전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찾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학생들이 이러한 계산 결과를 스스로 찾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계산 전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Child invented algorithm. 결국은 계산학습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전략을 탐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뺄셈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1 빼기 2라는 뺄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을 계산 알고리즘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알고리즘.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01 빼기 2.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0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겠죠. 그래서 11 빼기 2는 9, 9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101 빼기 2입니다. 101 빼기 2. 101에서 2를 빼면 되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01에서 1 빼면 100. 101에서 2 빼면 99. 다시 수지식으로 한다면 101 빼기 2. 그쵸? 여기서 1, 101에서 1 빼면 100. 또 100에서 1 빼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99. 이거는 수세기를 사용했죠. 수세기. 이것은 수지식을 사용했다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100일 빼기 2라는 계산의 차를 구할 때 계산 알고리즘에 의한 방법, 두 번째, 계산 전략을 사용한 방법,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100일 빼기 2를 계산하기에는 1번 방법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학생들에게 계산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또 동일한 유형의 뺄셈 문제를 지나치게 반복되는 결과 아이들은 계산 알고리즘, 새로 센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심지어 4학년 학생들에게 1001 빼기 3을 해보라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이제. 반드시 학생들 스스로 전략을 개발하고 그 전략을 실행해보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계산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덧셈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다고 봐요. 29 더하기 17, 34 더하기 27, 54 더하기 18, 이런 세 가지 셈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계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 이걸 잘못된 것 같아요. 29 더하기 17이라는 계산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세로셈으로 쓰고 그것에 대한 계산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이전에 29라는 수, 17이라는 수에 주목하고 과연 이 두 수 중에서 한 수를 조작하여서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즉, child invented algorithm, 아이들 스스로 계산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29를 30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34 더하기 27 마찬가지입니다. 이 34와 24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27을 24, 3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34와 24를 더하면 58, 58에다 3을 더하면 61.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54 더하기 18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18을 20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것이 20이 되려면 여기서 54에서 2를 주어야겠죠. 그러면 52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덧셈 문제, 모든 뺄셈 문제에서 세로셈 알고리즘만 적용할 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수를 관찰하고 그 수의 특성에 맞는 계산 전략을 개발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산 단원의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아이들에게 29 더하기 17과 같은 덧셈 문제를 준 후에 반드시 팔짱을 끼게 해서 29 더하기 17이라는 수를 관찰하게 하고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인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계산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세로셈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모든 덧셈 계산, 모든 뺄셈 계산, 모든 나눗셈 계산, 모든 곱셈 계산에서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한 계산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지식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 학습이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알고리즘 지도와 더불어서 문제에 제시된 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를 적당하게 조작하고, 즉 분해하고 합성하는 조작이죠.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것. 이게 계산학습의 본질이고 강조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개념적 지식이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책에서 보면 개념적 지식을 선언적 지식 또는 사실적 지식이라고 하고, 절차적 지식은 어떤 순서와 행위의 순서와 관련된 지식이죠. 어떤 행위의 순서와 관련된 지식은 절차적 지식,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개념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덧셈을 예로 두면 덧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은 개념적 지식, 덧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계산할 것인가가 절차적 지식에 해당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8 곱하기 7이라는 이 곱셈 계산을 할 때 과연 우리의 인지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물론 첫 번째는 빠졌습니다만, 첫 번째는 18 곱하기 7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것을 18 곱하기 7이라고 맞추어 쓴다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7과 8을 곱해야 합니다. 이걸 곱하는 게 첫 번째 순서죠. 순서 이름이 순서. 이건 순서죠. 그 다음 장기 기억에서 7을 곱해야 되죠. 7, 8은 56이라는 사실을 불러와야 합니다. 지금 18 곱하기 7은 3학년 1학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8 곱하기 7, 8단 곱셈 99죠. 맞습니다. 8단 곱셈 99를 외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7, 8은 56 또는 8, 7은 56을 외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7을 8번 곱해야겠죠. 그렇죠? 더 해야겠죠.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그러면 우리의 제한된 인지 용량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그래요. 7 곱하기 8을 자동화, 7 곱하기 8, 즉 7, 8에 56, 곱셈 99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7 곱하기 8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지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곱셈 99를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자는 곱셈 99를 안 외워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326 곱하기 45를 계산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5단 5, 6, 30, 5, 20, 5, 3, 15 4단 4, 6, 24, 4, 2, 8, 4, 3, 12 여기다 자리값 개념 곱셈 9가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자동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도 운전 혹 자전거 타실 때 우리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오른발로 페달 우리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암송을 하죠. 오른발로 페달 누르고 왼쪽을 누르고 핸들은 잡고 눈은 정면을 보고 그래. 그래서 틀리면 저 뒤에서 부모님 밀면서 페달을 밟으라 그랬잖아. 정면을 보라 했잖아. 핸들을 꽉 잡으라 했잖아. 뭐죠? 각각의 절차를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이요. 자전거 탈 때. 각각의, 자전거 탈 때마다 페달을 밟으면서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핸들을 잡는다. 이렇게 의식하고 자전거를 탑니까? 그냥 자전거 올라타면 그런 절차들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돼서, 즉, 자동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때요? 이 절차, 페달을 밟는다, 시선을 고정한다 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의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까? 친구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달리는 자동차를 볼 수 있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왜? 우리의 제한된 뇌의 용량은 오로지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사용됐기 때문이죠. 한참 후에 자전거를 마스터했어요? 그럼 자전거를 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변의 경치도 보고, 지나가는 친구와 인사도 하고 되고. 왜요? 자전거 타는 절차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자동화되었다는 것은 뇌의 인지 용량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지 용량을 주변을 관찰하고, 친구와 인사 나누고, 뭐 핸드폰을 판다든지 그럼 물론 안 되겠으면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전거 타기 예를 곱셈9에 적용해 보면 곱셈9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곱셈9가 더 이상 어떤 외부 정보, 즉 곱셈 이런 계산을 처리하는데 5 곱하기 5, 6, 30 자동화됐다면 더 이상 우리의 뇌는 5 곱하기 6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전거를 마스터한 다음에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곱셈9구를 외워야 된다, 자동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9구라는 것은 반드시 자동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동화해야 할 대상. 5, 6, 30. 어떤 인지적 처리 없이 그냥 자극, 반응된다는 거지, 반응.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 촘촘히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특별한 인지적 처리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런 자동화돼서 전략된 우리의 인지 용량을 다른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18 곱하기 7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는 이르자리 8 곱하기 7을 계산한다죠.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장기기에서 8, 7은 사실을 불러온다. 이거 심리학에서 우리 것을 인출한다 그러죠. 인출. 그러려면 인출하려면 장기기억 안에 8 곱하기 7이라는 지식이 저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실적 지식이라고 하죠. 다시 선언적 지식 또는 개념적 지식이 된 거죠. 3. 6을 남기고 5를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것을 6을 남기고 5를 올린다. 이것은 받아올림이죠. 받아올림. 그래서 5를 쓴다. 그렇죠? 물론 이때는 자립값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5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50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순서는요. 네, 그래요. 7 곱하기 8에 대한 셈을 끝냈다면 7 곱하기 1을 셈해야겠죠. 마찬가지 장기의학에서 7 곱하기 1은 7이라는 사실을 불러온다. 그 다음 불러왔어요. 그래서 7일은 7이라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7과 앞에서 받아올림한 5와 7을 더해야겠죠. 5와 7은 어떻게 돼요? 5, 7은 12. 다시 장기의학에서 5 곱하기 7이라는 사실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12라고 적고 6이라고 옆에다 써야겠죠. 정답은 126이다. 라는 거죠. 이 정신작업의 순서에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절차적 지식의 핵심은 첫 번째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즉 계산 순서에 관한 지식입니다. 8 곱하기 7을 셈한다. 첫 번째 순서죠. 그 다음에는요 7 곱하기 1을 셈한다. 그 다음에는요 10이라고 적고 6을 붙인다. 정답 120. 즉 여기서 따지면 이게 순서 1, 순서 2, 순서 3, 순서 4. 이 네 가지 순서입니다. 이게 바로 절차적 지식이에요. 즉 덧셈을 18 곱하기 7이라는 곱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순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칙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개념적 지식은 선수 지식과, 즉 이전에 학습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뇌에 저장되는 사전 지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차적 지식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 곱하기 7 할 때 1 셈한다. 2 15자리와 7을 곱한다. 3 정다. 이런 것은 사전 지식인가요? 여러분, 개념적 지식은 분명히 8 곱하기 7은 56이다. 7 곱하기는 7이다. 5 더하기 7은 10이다는 사전 지식이죠. 절차적 지식, 8 곱하기 7을 먼저 한다. 순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과 1을 곱한다. 그 다음 11을 적고 6을 쓴다. 그 다음 정답은 126이다. 이것은 순서에 관한 순서죠, 순서. 이것은 바로 절차적 지식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언제 이런 곱셈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절차적 지식을 학습한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차적 지식은 계산 순서, 즉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각 행위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적 지식은 학생들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즉 사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곱셈 문제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절차를 기억했던 것이 어느 순간 자동화된 것처럼 이러한 계산 순서도 자동화돼서 되겠죠. 하지만은 이런 곱셈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순서 또한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절차적 지식, 즉 계산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텝 1, 2, 3, 4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냐면, 제가 몇 해 전에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 더하기 16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덧셈에 지도한 적이 있고, 여기에 필요한 받아올림이라든지 또 수 가르기 모으기라든지 수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 법도 알아보고 이제 세로셈 알고리즘으로 계산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덧셈을 받아올림을 해서 아주 잘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다. 푼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이들이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답을 34라고 정확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명확하게 자신의 계산 방법을 설명할 줄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빠졌을까? 제가 뭘 놓쳤을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학생이거든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는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념은 정확히 가르쳤어요. 여기서 개념은 자릿값, 받아올림,
이런 개념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뭘 안 가르쳤냐? 계산 순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절차적 지식은 아이들이 덧셈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릿수끼리의 덧셈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처음 경험하는 단원이란 걸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8 더하기 16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18 더하기 16을 자릿수에 맞게 씁니다. 둘째, 이르자릿수를 계산합니다. 8 더하기 6은 14입니다. 이를 받아올림합니다. 둘째, 15자릿수를 더합니다. 1이 3개 있으므로 3입니다. 그리고 밑에 3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정답은 34입니다. 이렇게요.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산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절차적 지식, 즉 계산 규칙에 적당한, 적절한, 필요한 개념적 지식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예에서 제시한 곱셈을 마스터했다, 완전하게 학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놓칠 수 없습니다. 개념적 지식은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통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사전 지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사전 지식입니다. 하지만 절차적 지식은 사전 지식이 없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계산 순서, 첫째, 자릿수에 맞춰 쓴다. 둘째, 이르자끼리 곱한다. 받아올림이 있으면 받아올림 한다. 15자리끼리 곱한다.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계산 개념에 투여되는 이 학습 시간이 계산 방법에 투여되는 학습 시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덧셈 개념을 1학년 1학기 8살짜리 아이한테 2시간 안에 덧셈 개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덧셈 계산만 합니다. 어떻게 2학년 1학기에서 곱셈 개념을 단 서너 시간 만에 곱셈 개념을 가르치고 이후로 곱셈 계산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눗셈을 3학년 1학기에 2시간 동안 나눗셈 개념을 가르치고 이후 모든 초등학교 시간에서 계산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교육 관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개념을 지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